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권력자도 재벌도 그녀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북악산의 수호자라 불리는 박서령 무당, 그녀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강물이 검게 변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그녀가 본 것은 올 여름입니다.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 낮 12시에서 오후 2시, 대한민국 전체가 얼어붙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첫째 날, 침묵. 둘째 날, 분노. 셋째 날, 각성. 5천만 국민이 동시에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속아왔다는 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최근 불안한 꿈을 꾸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새들의 이상행동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말한 징조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박서령 무당의 예언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인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30년간 침묵하던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왜 지금 이 순간 입을 열었을까요? 북악산 자락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박서령.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시다면 당연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숨겨왔으니까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말없이 수행해왔습니다. 정치인이 찾아와도, 대기업 총수가 찾아와도 그녀는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재벌가의 위기를 미리 경고했다는 이야기, 어느 정치인의 몰락을 정확히 짚었다는 이야기,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그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운명은 말하지 않는다. 내가 입을 여는 날은 이 나라 전체에 할 말이 있을 때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을까요? 평생의 원칙을 깨뜨릴 만큼 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10번, 20번 반복되자 그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강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운, 우리 땅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이 강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류에서 이상한 물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탁한 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개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맑은 물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물줄기는 집요했습니다. 조금씩 맑은 물의 영역을 잠식해 갔습니다. 강 전체가 탁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꿈의 의미를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검은 물줄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에너지입니다. 그녀의 감각에 따르면 이 기운은 2022년경부터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잉크가 맑은 물에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그 기운은 강해졌습니다. 2023년에는 뚜렷해졌고 2024년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박서령 무당은 이때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고.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사회의 혼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셨습니까? 박서령 무당은 그것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집단적 현상이라고. 그렇다면 이 검은 기운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세상이 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땅도, 하늘도 모두 고유한 빛깔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서는
두 가지 색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붉은 빛이 감도는 검은색입니다. 다른 한쪽은 눈부신 황금빛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두 기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상공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하늘로 보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쟁터입니다. 붉은 검은 기운. 그녀는 이것을 탐욕의 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운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그 본성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빨아들이는 것. 이 기운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의 생명력을 흡수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생하는 것이 본능인 셈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기운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맑은 기운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은 땅, 선조들이 지켜온 정신적 유산, 이 모든 것이 축적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붉은 검은 기운이 탐내는 먹잇감입니다. 좋은 땅일수록 나쁜 기운이 탐낸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역설입니다. 거짓말이 이 기운의 통로입니다. 누군가 거짓을 말할 때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붉은 검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사회 전체에 거짓이 퍼질수록 틈은 넓어집니다. 박서령 무당은 지난 몇 년간 이 틈이 급격히 벌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거짓 뉴스, 거짓 약속, 거짓 미소.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이 스며들었고 그만큼 어두운 기운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황금색입니다. 따뜻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이 빛은 정의의 힘이고 진실의 에너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힘이기도 합니다. 선조들이 하늘이라 부르던 그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그 목소리, 그것이 형태를 갖추면 이런 빛이 됩니다. 황금빛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붉은 검은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박서령 무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개입에는 때가 있다고. 너무 이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이 충분히 드러나야 빛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지금 붉은 검은 기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빛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힘의 충돌, 그것이 오래 일어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물질 세계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박서령 무당은 대사건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불안한 꿈을 꾸게 됩니다. 쫓기는 꿈, 무너지는 꿈, 물에 빠지는 꿈.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들입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거나 새들이 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예민한 동물들은 에너지의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그들의 혼란은 땅의 기운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는 땅의 움직임입니다. 작은 지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지기가 불안정해지면 땅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앙의 전조가 아닙니다.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들어서기 전에 나타나는 진통입니다. 혹시 최근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이상한 자연 현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모든 징조가 한 시점을 향해 모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 여름입니다. 음력으로 6월에서 7월 사이, 양력으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 그 시기에 무언가가 터집니다. 황금빛과 붉은 검은 기운의 대결이 정점에 이르고 그 여파가 현실 세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녀가 본 그 순간,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박서령 무당이 본 그 장면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평범한 여름날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듯 진실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이것을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옵니다. 숨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부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래, 그리고 외부 세력과의 연결, 어둠 속에서 자행되던 일들이 대낮의 빛 아래로 끌려 나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폭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연루된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그 말이 5천만 국민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올 것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후 3일간의 흐름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마치 직접 그 시간을 살아본 사람처럼. 첫째 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소식이 전해진 순간 사람들은 말을 잃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거리 한복판에서 모두가 멈춥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직장에서는 일손이 멈추고 학교에서는 수업이 중단됩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얼어붙습니다. 이날 밤 잠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둘째 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충격이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이 자각이 분노로 바뀝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찹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입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셋째 날, 박서령 무당은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대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노는 뜨겁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다릅니다. 셋째 날, 사람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깊은 이해, 명확한 인식. 5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이 깨달음이 퍼지는 순간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가 변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을 하나의 마음이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민족이 단 사흘 만에 하나로 합쳐집니다. 정치적 입장도, 세대 차이도, 지역 감정도 그 앞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늘의 반응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시기에 특별한 구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의 형상 혹은 봉황의 모습.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그 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폭풍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파괴만 남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대혼란 뒤에는 더 큰 혼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위에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대사건 이후의 시기를 대청소라고 불렀습니다. 집안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를 걷어내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썩은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는 일은 언제나 아픕니다. 익숙했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구조가 해체됩니다. 정치권에서, 경제계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서령 무당은 말합니다. 썩은 기둥을 그대로 두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고. 지금의 고통은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흥미로운 것은 이 청소가 위에서 주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움직입니다. 대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다시 감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직들이 모여 큰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입니다. 총성 없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인물을 오래된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얼굴에 천년을 산 듯한 눈빛, 그녀는 그 눈을 또렷이 보았다고 합니다. 깊고 맑고 슬픔과 지혜가 함께 담긴 눈. 이 사람의 외모는 평범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옷차림도 수수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대가 그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을 향해 모여드는 것처럼.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웁니다. 기술적인 화법이 아닙니다. 정치적 수사도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솔직하게,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닿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립니다. 보수든 진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의 말 앞에서는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이 영혼과 영혼의 소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릇이라고, 우리 민족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나도록 예정된 사람이라고. 이 지도자 아래서 대한민국은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서로를 향했던 분노가 화해로 바뀝니다. 상처 입은 사회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시기를 회복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병을 앓고 난 뒤 몸이 더 강해지듯 대한민국도 이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집안 청소가 끝나면 문을 열고 밖을 볼 때가 됩니다. 박서령 무당의 시선은 38선 너머로 향했습니다. 남쪽의 회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서령 무당이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한반도 전체가 펼쳐졌습니다. 북쪽 끝 백두산에서 푸른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남쪽 끝 한라산에서도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해 흐르지 못했던 두 줄기의 에너지, 그것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기운은 38선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만나는 순간 하늘로 치솟는 황금빛 기둥이 되었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었다고. 2030년, 그녀가 본 통일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다릅니다.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는 방식도 아닙니다. 박서령 무당은 자연스러운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막힌 것이 뚫리면 저절로 흐르듯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대사건 이후 남쪽에서 일어난 각성, 그것이 북쪽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진실의 힘은 경계를 모릅니다. 38선이라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북쪽 사람들도 느낍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는 의문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갈망으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북쪽 땅에서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양쪽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함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반쪽짜리 몸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오래전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서령 무당은 통일 이후의 변화를 피가 다시 도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70년 넘게 막혀있던 혈관이 뚫립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기운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막혔던 곳이 뚫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저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곧 생기가 돕니다. 힘이 솟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아니 통일된 한국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합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문화, 기술, 정신적 역량,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도약이 일어납니다. 반쪽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을 완전해진 몸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 팔만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두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 변화는 한반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가 지켜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총성 한 발 없이 이루어진 통일, 증오가 아닌 이해로 만들어진 하나됨. 세계는 묻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한국을 향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한국이 보여준 것을 자신들의 땅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 박서령 무당의 시선은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2033년, 그녀가 본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비행기마다 한국행 승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한류 스타도 아닙니다. 성형수술도 아닙니다. 그들은 배우러 옵니다. 영혼의 성숙을, 함께 사는 법을, 분열을 넘어 하나 되는 비결을. 한국은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나라, 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공존을 가르치는 곳. 박서령 무당은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본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정체성,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합니다.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정신의 시대가 열릴 때 한국이 그 길을 여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박서령 무당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높은 가능성일 뿐이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전한 실천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어둠의 틈을 만듭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스스로에게도 솔직해지십시오. 둘째, 내면을 돌보십시오. 하루에 잠깐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셋째,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모든 부패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밝은 미래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탐욕과 거짓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일들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썩은 가지를 자르는 것은 나무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지금 가지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전에 없던 푸르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으십시오. 불안 대신 준비를 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천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과 역사적 기록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되 마음 한켠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근 꾸신 꿈이나 느끼신 감정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눕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멕시코, 오아하카, 지구 반대편의 원주민 예언자가 왜 한반도를 지목했을까요? 2010년 칠레 대지진 예측, 2015년 멕시코 화산 폭발 예측, 적중률 70% 이상, 이실 마르티네스. 그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재앙 경고가 아닙니다. 그의 예언에는 구체적인 연도가 있습니다. 2026년 대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2028년 한국 사회가 멈춥니다. 2031년 한반도에서 다리를 놓는 자가 나타납니다. 2032년 여섯 번째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즈텍 문명의 예언 체계가 왜 한국과 연결되는 걸까요? 5천년 전 중남미의 시간관이 왜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실은 한국을 인류 새 시대의 기폭제라 불렀습니다. 상처 입은 나라가 세계를 치유한다. 분단된 땅에서 통합의 빛이 시작된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을 하나씩 살펴보면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예언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예언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실 마르티네스.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는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강연회를 열지 않습니다. 멕시코 남부 오아하카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블로그에 글을 올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이 전 세계 영성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0년 칠레 대지진, 규모 8.8,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실은 이 지진을 수개월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멕시코 화산 폭발, 다시 한번 그의 블로그에는 이미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의 적중률이 70%를 넘는다면요. 이실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보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병을 고치고 꿈을 해석하고
대지의 소리를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이실은 할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전하는 이야기, 바람결에 실린 조상들의 목소리, 대지가 품은 기억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지혜의 전승입니다. 이실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아즈텍 문명의 시간관을 알아야 합니다. 아즈텍인들은 우주가 5번의 태양 시대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5번째 태양, 올린 토나티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움직이는 태양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 흔들림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지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믿어온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즈텍의 끝은 서양식 종말론과 다릅니다. 그들에게 끝은 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씨앗이 썩어야 싹이 듭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옵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이실은 이것을 전환이라 부릅니다. 종말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멕시코에서 태어나 아즈텍의 지혜를 이어받은 예언자가 왜 태평양 건너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를 주목하는 걸까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대한민국이 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의 중심에 있는 걸까요? 이실은 말합니다. 한반도는 6번째 태양이 처음 떠오르는 땅이라고. 그리고 그 전환의 첫 번째 신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환태평양 불의 고리, 지구의 가장 불안정한 지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실은 이것을 대지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경고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고리가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 멕시코, 미국 서부 해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경고합니다. 올해 봄부터 이 불의 고리가 본격적으로 깨어난다고. 단순히 지진 몇 번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연쇄 반응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진동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집니다. 하나의 화산이 폭발하면 다른 화산이 반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들이 동시에 눈을 뜨는 것처럼. 왜 지금일까요? 이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지는 살아있다고. 숨을 쉬고 기억하고 느낀다고. 그리고 지금 대지가 말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언제부터 땅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스팔트 위를 걷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건물 안에서 일합니다. 포장된 음식을 먹습니다. 흙을 밟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무를 만져본 게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땅에 절을 했습니다. 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강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파트너였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실은 말합니다. 대지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올해 일어나는 재난들은 벌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잊혀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진, 저기서 화산, 또 다른 곳에서 해일. 처음에는 개별 사건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며칠 다루다가 잊힙니다. 다른 소식에 묻힙니다. 하지만 내년쯤 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들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실은 이 순간을 인류의 첫 번째 각성이라 부릅니다. 아직 완전한 깨어남은 아닙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의심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지반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경제 시스템, 사회 구조, 성공의 기준, 행복의 정의, 우리가 신처럼 섬겨온 모든 것들. 이실은 이것을 거짓 신들의 균열이라 표현합니다. 콘크리트 아래 묻힌 대지가 목소리를 높일 때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의 기반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2028년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2028년, 이실 마르티네스는 이 해를 거짓 신들의 해체라 부릅니다. 거짓 신이란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은 돌과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끝없는 성장, 무한한 경쟁,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것들을 향해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종교의식입니다. 이 실은 말합니다. 2028년 이 신전들의 기둥이 무너진다고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시장이 흔들립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업들이 쓰러집니다. 성장은 계속될 거라던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 파도에 씻겨나가듯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의 허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실의 예언에서 한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한국을 현대판 인신공양이 가장 극렬하게 행해지는 땅이라 표현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문명에서는 신에게 사람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풍요를 위해, 승리를 위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바칩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시험에서 시험으로, 놀 시간도, 꿈꿀 시간도 없이 달립니다. 청년들의 꿈을 바칩니다. 하고 싶은 일 대신 돈이 되는 일을, 사랑 대신 스펙을, 행복 대신 안정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세계 최저 출산율, 청년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상위권, 숫자들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제물로 바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심장이었습니다. 2028년,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실은 이것을 집단적 멈춤이라 표현합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달려온 중년들도, 은퇴를 앞둔 세대도 함께 멈춥니다. 더는 달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인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든데 행복하지 않은가? 이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개인의 불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동시에 묻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이것은 붕괴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이 실은 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고,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멈춰야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한민족은 고통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회복의 힘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2028년의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2029년, 이 실이 대각성이라 부르는 시간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이 새벽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한반도의 특별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즈텍 신화에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이라는 뜻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몸에 하늘을 나는 새의 깃털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형상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뱀은 땅을 상징합니다. 물질의 세계, 육체, 현실입니다. 깃털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영혼의 세계, 정신, 이상입니다. 케찰코아틀은 이 둘의 결합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면서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존재, 물질과 영혼이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말합니다. 케찰코아틀이 돌아온다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케찰코아틀의 귀환은 인류의식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물질만 추구하던 시대가 끝나고 영혼과 물질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실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한반도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0에서 40 사이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재벌 총수도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어떤 직함도 어떤 권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옆집에 살 법한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이 실은 이 사람을 다리를 놓는 자라고 부릅니다. 2031년 이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나누어진 것을 잇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땅, 서로를 적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은 세월.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같은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며 자랐습니다. 갈라진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다리를 놓는 자는 정치적 통일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는 더 깊은 곳을 봅니다. 마음의 통일입니다. 한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미움을 녹여내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회담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국경선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마음속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다리를 놓는 자는 바로 그 첫 번째 돌을 놓는 사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언은 한 명의 영웅을 말하지만 다리는 혼자 놓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손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가족 사이의 오래된 갈등을 풀어가는 것,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것,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리의 일부입니다. 한반도의 치유는 한반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실은 말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한 민족이 세계의 분열을 치유할 힘을 갖게 된다고.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2031년에 다리를 놓는 자는 시작입니다. 2032년 한국은 더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실이 6번째 태양이라 부르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작은 반도에 있습니다. 2032년 이실 마르티네스는 이 해를 6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해라 부릅니다. 5번째, 태양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새 시대는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분열 대신 연대를 선택할 때, 탐욕 대신 나눔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6번째 태양이 떠오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어둠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실은 한반도를 지목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더 오래된 문명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작은 반도입니까? 이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상처 입은 자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형제가 적이 되어 총을 겨누었습니다. 70년 넘게 분단된 채 살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상처가 힘이 됩니다. 폐허에서 일어난 민족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해냈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회복의 경험, 이 극복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2032년 한국은 이 지혜를 세계와 나누기 시작합니다.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민족들에게, 분열로 찢어진 사회들에게 한국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겪고 극복한 경험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실의 예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과 영혼의 조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연결될수록 진짜 연결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정의 문화를 잃지 않는 방법,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 빠르게 달리면서도 함께 가는 방법. 한국은 이 균형점을 세계에 보여줍니다. 빨리빨리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천천히가 세계를 치유할 차례입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유에서 나눔으로, 성장에서 균형으로 이 전환의 모델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모델을 배우러 옵니다.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실은 경고합니다. 이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다고. 아즈텍 신화에는 케찰코아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테스카틀리포카, 연기나는 거울의 신입니다. 이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이 보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 부정하고 싶었던 것, 두려워했던 것이 모두 드러납니다.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한국과 인류는 이 검은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케찰코아틀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테스카틀리포카, 연기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앞에 서면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비칩니다. 감춰둔 두려움, 부정해온 욕망, 외면했던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경고합니다.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인류는 이 검은 거울 앞에 서게 된다고. 시험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분열의 유혹입니다. 우리 편과 저들, 오른쪽과 틀린 쪽, 선과 악, 세상을 둘로 나누고 싶은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야라고 손가락질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누군가를 탓하는 게 더 간단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증오의 확산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분노와 혐오가 들불처럼 번집니다. 댓글 하나가 전쟁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공격이 일상이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하지 못할 말들이 화면 뒤에서는 쉽게 쏟아집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려움을 파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다며 쉬운 해답을 팝니다. 저들이 적이다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이런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은 그 목소리에 쉽게 끌립니다. 이것이 테스카틀리포카의 시험입니다. 거울에 비친 어둠에 삼켜지느냐, 아니면 그 어둠을 직시하고 넘어서느냐, 이 선택이 6번째 태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실은 5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지와 다시 연결하십시오. 하루에 잠시라도 흙을 밟아 보십시오. 나무 곁에 서 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콘크리트와 화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몸을 두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조상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이 겪은 고난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을 견뎌낸 할머니, 굶주림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할아버지, 그 뿌리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쓰러집니다. 셋째,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혼자서는 이 시대를 건널 수 없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받기만 하지 말고 주십시오. 정이 흐르는 관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됩니다. 넷째,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매일 잠시라도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검은 거울에 비친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려는 속임수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녹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라집니다. 이실 마르티네스의 예언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언은 지도일 뿐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6번째 태양은 저절로 뜨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새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이각성,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한 혁명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깨어나려는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희망이었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6번째 태양은 우리 안에서 먼저 떠오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고대 예언과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성찰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비판적 시각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7분, 심장이 멈춘 시간입니다. 2024년 겨울,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얼음 호수에 빠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7분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숫자와 논리만 믿던 공학자가 깨어나자마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K-팝도 한글도 우리의 역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비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환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가 말한 시기와 현상들이 지금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을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국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랜 고통을 겪어왔는지를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는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30년간 미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공식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영혼, 사후세계,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은 그에게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철저한 현실주의자라고 불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12월, 콜로라도의 얼어붙은 호수. 그날 그는 혼자 얼음 낚시를 나갔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를 삼켰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7분, 의학적으로 뇌 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분 동안 마이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몸 위로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자신의 가슴을 압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평화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던 순간 그 아픔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혔던 순간 그 기쁨도 함께 느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경험의 절정에서 마이클은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형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빛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의식체였습니다. 그 존재는 말이 아닌 직접적인 뇌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특별한 땅이 있다. 오랜 고통을 통해 정화된 땅. 그곳은 한국이다. 마이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 나라였을까요? 빛의 존재는 답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자신들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고통받아야 했는지를. 하지만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마이클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만 믿던 엔지니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일까요? 마이클이 본 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경제는 흔들리고 기후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본 비전은 이 혼란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그 순간 씨앗은 자신이 파괴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가진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해 왔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성공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은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소유에서 존재로. 이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과학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난수 발생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무작위로 숫자를 생성하는 기계이니 당연히 아무런 패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동시에 같은 것에 집중할 때 이 기계들이 갑자기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인 것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새해 카운트다운, 전 세계가 충격받은 대형 사건들. 마치 인류의 집단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로 존재하다가
누군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고대의 가르침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환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을까요? 마이클이 만난 빛의 존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 문명의 중심은 서쪽이었습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이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이것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 에너지의 축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현상도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측정된 사실입니다. 자북극의 위치가 점점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자기장의 강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자기장의 변화가 인간의 뇌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기존의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믿음과 습관의 벽이 얇아지고 새로운 인식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 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양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빛의 존재는 한 지점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거대한 문명들 사이에서 왜 하필 이 작은 반도가 선택되었을까요? 분단의 아픔을 아직도 안고 있는 이 땅이 왜 의식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 고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5,00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땅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35년간의 식민 지배, 그리고 같은 핏줄끼리 총을 겨눈 전쟁. 지금도 휴전선은 이 땅을 두 동강 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이토록 오랜 시간 이토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마이클이 전한 메시지는 이 고통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쇠가 강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뜨거운 불입니다. 그 불 속에서 쇠는 녹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부서지지 않는 강인함을 얻습니다. 한국인의 집단 영혼이 바로 이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한국에서는 민족 전체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품어온 한해 정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단련되는 과정에서 생긴 깊이입니다. 마이클의 비전에서 또 하나 놀라운 언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그는 한국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빛의 존재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구조를 보십시오. 하늘을 뜻하는 둥근 모양,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문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와 직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분석과 통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식의 균형을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한글을 쓰고 읽는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이클이 전한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오래된 영혼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을 선택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을 통해 지혜를 쌓은 존재들이 인류의 전환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유난히 깊은 눈빛을 가진 아이, 나이에 비해 성숙한 젊은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혹시 그들이 바로 이 오래된 영혼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그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인기를 단순한 유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비전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특별한 주파수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 깊은 감정을 함께 나누는 정서,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 이 주파수가 전 세계인의 무의식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한국 문화에 끌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는 유행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전 세계 의식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그리고 그 변화의 진원지가 이 땅이라는 신호.
이 모든 흐름은 우연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클이 본 비전에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 이 시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마이클이 본 비전에는 막연한 미래가 아닌 구체적인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몇 년간 세상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고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는 혼란스럽고 일상은 반복되고 세상은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양분을 모으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깨어난 의식들 사이의 연결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다가올 변화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내년에는 눈에 보이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이클은 하늘의 징조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랏빛 오로라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위도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이미 과학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북극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장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하늘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목격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경쟁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외워야 하는가? 왜 우리는 점수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창의성과 협력, 내면의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더 큰 변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이클의 비전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는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서서히 공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체계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화석 연료는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물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세계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술은 기존 체제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점점 퍼져나갈 것입니다. 교육의 변화도 본격화됩니다. 암기와 경쟁 중심의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들어섭니다. 개인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는 것,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을 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처음에는 작은 실험들로 시작될 것입니다. 대안학교, 새로운 교육 공동체, 온라인 학습 네트워크. 하지만 이 흐름은 점점 커져서 결국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마이클의 비전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영적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그러나 세상을 조용히 바꿔놓을 존재, 마이클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클의 비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은 한 인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8년에서 2029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떠올리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추종자를 모으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체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군중을 향해 연설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잡음이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두려움이 녹아내립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이 인물을 기억하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빛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자는 그 잊힌 잠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세포입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평화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평화로워지는 이유입니다. 깊은 평화의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난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끝없이 퍼져나가듯 한 사람의 의식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기억하게 하는 자가 전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이것은 영적 권위의 완전한 해체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전에 의존할 필요도, 조직에 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성한 것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퍼지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권력은 분산되고 두려움은 줄어들고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이클의 비전에는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이클이 본 아름다운 비전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지금 우리 각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 속에는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정보가 우리 감각으로 들어오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 의식에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걸러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러지고 무엇이 통과되는지는 우리의 초점에 달려 있습니다. 새 차를 사면 갑자기 길에서 같은 차가 많이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뇌가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오늘 나는 감사할 일을 만날 것이다. 뇌가 그 방향으로 필터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의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힘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느낄 때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던 회로가 점점 약해지고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회로가 강해집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누군가의 미소. 8주만 계속하면 여러분의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거울 신경세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면 그 영향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과학자들은 일정 수의 개인이 특정 상태에 도달하면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이 변하면 이웃이 달라집니다. 이웃이 변하면 지역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동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이 가장 강조했던 것을 전합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본 비전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장이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은 두려움과 분리로 이어졌고 어떤 길은 사랑과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길이 현실이 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분리를 선택할 것인가, 연결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한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00년의 역사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모든 세월의 지혜와 회복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빛을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입니다.